자, 모든 인간 중에 어떻게 보면 유기체 중에 가장 위대하신 삶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밟아가는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쪽 문으로 왜 부처님은 출가했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동쪽에 대한 상징성 이야기, 그리고 그 조력자라고 하는 차익. 동아시아는 일조권이 적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어서 남방에 대한 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든다라고 하는 쪽. 그래서 그거를 군인 남면지술, 임금 남면지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임금은 남쪽을 보고 왔는다. 그래서 양명한 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것들을 이렇게 물리친다. 그래서 정사를 볼 때도 임금은 남쪽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북쪽에 앉아서 남향을 보는 거예요. 남쪽을 향하는 거야. 그리고 위패도 그렇게 하는 거고 위패도 남향으로 놓는 겁니다. 남향이에요. 보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남향으로 놓는 거고 그리고 신하는 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는 임금 맞은편에 있어야 되니까 북쪽을 보게 되는 거고 제사 지낼 때도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다 북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북쪽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룰이 그대로 불교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웅전의 한 97, 8%는 한국 사찰에 다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에 들어오는 입구가 남향이거나 안 그러면 계곡 따라서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정문 쪽은 전부 다 남향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건 중국 문화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인도는 동향을 중심으로 한다. 동향을 하는 건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게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그래서 뭐 불국사든 뭐 통도사든 뭐 황룡사든 뭐 월정사든 다 남향이에요. 남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석굴암만 동향. 완전 동향은 아니에요. 정동은 아닙니다. 근데 불국사 석굴암이 되게 재밌어요. 좀 굉장히 특이해요. 불국사는 남향인데 석굴암은 동향이고 그리고 그 토암산은 동학입니다. 동쪽산입니다. 동쪽산이에요. 그래서 동쪽 그룹과 관련된 석탈해파거든요. 석탈해파와 의상계의 어떠한 연합, 의상계 화엄 쪽에서의 연합이 불국사 석굴암을 짓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건 경덕왕이 냈고 경덕왕하고 김대성 쪽에서 낸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전체를 주관한 거는 의상계예요. 표운 스님하고 신림 스님. 그래서 석탈의계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동학 산신이 석탈이에요. 동학이 토암산입니다. 토암산. 그래서 동쪽을 본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는 남쪽을 봐서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이게 동학과 관련되니까 동쪽을 보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에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굴암이 인도 붓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지금 마하보디 대탑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탑을 보면 그 마하보디 대탑사를 보면 메인 정문이 동문이고 그 부처님을 친견하러 들어가는 쪽도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동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놓은 게 아닌가가 우리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주류였었어요. 왜 하필 쉽게 말해서 동향인가, 석굴암이 왜 동향인가와 관련해서 그 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흔지가에 뿌렸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하고 나서 그 뼈가루를 뿌리는 장소가 동해안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무왕 대왕릉 안 그러면 뭐 영일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뼈가루를 많이 뿌렸어. 그래서 그런지 그 문무왕릉 쪽에 가서 무당중에서 굿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상나무라고 있어요. 그게 상상하는 건데 부상나무가 뭐 하는 거냐면 거기가 태양이 떠오르는 신목이에요. 그 나무에서 태양들이 교대로 쉬었다가 왔다가 그냥 하는 얘기 신화적 얘기야. 나무에서 태양이 나오면 나무가 죽었지.
근데 수목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전 우주의 중앙에 뭐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우주목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태양이 까마귀거든, 새거든. 그래서 거기 둥지 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야. 그 까마귀 이름이 준호야, 준호. 준호. 이름도 있어. 김준호인가? 그렇게.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데가 영일만, 이렇게 들어봐. 영일만 친구, 이런 거 들어봤지? 그게 이제 태양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호랑 세오녀, 해와 달이 된 뭐 이야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다 그 근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어떻게 보면 경주, 울산 이런 데 해돋이와 관련된 어떠한 명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뼈를 뿌리면 그 에너지 양기를 통해서 더 좋은 데로 가신다. 그건 뭐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왕이나 이런 잘 나가는 귀족들이 거기 뿌렸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러면서 다 와서 뭐 밤에도 뿌리고, 야, 뿌리지 마! 이러면 그럼 몰래 와서 뿌려야지.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뭐 뻔한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태양 숭배 때문에 해돋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그런데 동아시아는 농사를 지어야 됐고, 그 상황에서는 남향이 더 중요했어요. 남쪽. 그거는 우리가 약간 추운 기후 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좀 추웠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추웠어. 그래서 춥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열도 되지만 빛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빛을 많이 들일 수 있도록, 집안으로 빛을 많이 들일 수 있도록 건축 구조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사실. 그래서 추운 기후 때의 문화이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남향집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데, 실제로는 남향집이라고 해봐야 탈색만 된다. 가구나 뭐 그림 그런 거 걸어놓으면 다 탈색만 되고 좋은 거 한 개도 없다. 차라리 그냥 북향이 낫지. 남향집 잘못해가지고 커튼 이런 거 잘못 설치하면 아침에 의도치 않게 일찍 깹니다.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아침인가? 이렇게 해서 깨면 생각보다 너무 빠르죠. 그런 일만 벌어져. 그래서 요즘은 빛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빛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예전에는 빛이라는 건 무조건 좋은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동아시아는 남향. 그래서 석굴암이 동향을 보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라나시 부처님의 붓다가야 깨달음을 얻으신 그 마하보디 대탑사가 동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보고 와서 모델로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썰 한 가지.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래서 만약에 마하보디 대탑을 모델로 했으면 본존이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면 본존이 아미타불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썰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다 이제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죠. 석탈의계의 또 다른 비주류와 연결된 의상계가 불교계를 좀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불국사라고 하는 새로운 거점을 만들면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의상계는 경주에서 배제됐어요. 의상은 경주에서 배제된 인물이라니까. 영주 부석사까지 누가 가고 싶었겠냐. 일제강점기 때 30본산, 나중에 31본산으로 넘어갈 사찰령에 봐도 거기는 본사가 아닙니다. 부석사가. 화엄종의 종찰인데 본사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화엄종의 대표 사찰인데, 종갓집인데 본사에서 빠진다니까? 그러면 화엄종의 약간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종가는 아니고 지차, 해인사, 범어사, 화엄사, 본사입니다. 그런 데는 본사야. 지업은 본사고 종가는 본사가 아니야.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말쌉니다. 지금도 말쌉니다. 부석사는 지금도 말쌉니다. 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 진짜 잘못 정한 거지. 그러면 의상대사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니,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조정해서 시켜서라고 나와요. 상공유사에 보면 의상정교조에 너 저리 가로 시전한 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도 제가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신부들한테는 그런 게 있거든. 스님들한테는 그런 건 없어. 신부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잖아. 거기는 완전히 수직 계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 마음에 안 들면 낙도로 보낼 수도 있고 낙도 성당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대로 발령을 그리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래도 또 어디 보내면 되냐면 군대 보내면 됩니다. 군대 성당으로 보내면 갑자기 제가 군대 또 가야 되나요? 저 전역했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됩니다. 보직으로 군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명태 이런 거 아니면 저 뭐 미리 이렇게 명예퇴직 받는데 안 해도 되잖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던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안 하면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너무 슬프지? 뭔 뜻인지 아시죠? 당신에겐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순간부터 당신에겐 일은 없습니다. 출근은 하셔도 됩니다. 와, 아니야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딴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거든. 굉장히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게 가장이고 자기가 외벌이고 내 애가 지금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좀 젊은 애면 이제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정도를 이제 막 갓 들어갔어.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받으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자영업을 하라고. 이 결론 기가 막히게 맺지. 그래서 자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100만 폐업 시대. 누가 얼마 전에 자영업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거 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영상도 보내주고 했었는데 100만 폐업 시대. 1년에 100만이 폐업합니다. 아니 그분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도 자기가 안 한대. 다른 사람 다 시키고 뭐 그쪽에서 봐주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영업 100만 폐업의 시대에 계속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내줬더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의지도 없어.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막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을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특별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서 체인점 하면 되죠. 야, 진짜 체인점이 그 회사만 배불리는 거고 밖에 가봐. 폐업해가지고 그 기자재들 중고로 파는 데 보면 막 이렇게 쌓여있고 더 이상 물건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새 거 같은 게 나와 있어. 그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 줄 알아? 그 새 거가 나올 때 스토리가 어땠겠어. 꿈을 가지고 뭐 가게 같은 거 하려면 몇 천만 원, 최소 몇 천에서 1억 막 이렇게 인테리어비 드는데 그리고 얼마 못 버티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야.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세왕, 빌라왕 이런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저렇게 관리 못하면서 가맹점 마구잡이로 막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한탕 해먹고 튀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법에서 좀 해줘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인생을 거는 거거든. 그것도 젊은 사람이면 뭐 다시 일어나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은퇴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갖고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서 고정 수입을 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손들어 버리면 진짜 인생 끝까지 가는 거지. 슬프다. 진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슬프다. 이렇게 더울 때도 제가 이렇게 길 가면서 저는 뭐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대중 접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폐지 죽고 이런 분들도 지금도 돌아요. 나 그런 거 보면 이 더울 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야, 요즘 날씨는 진짜 이게 뭐냐라는 정도인데 거기서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 폐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걸 해가지고 리어커에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 보면 참
당신이 그걸 선택해서 하지는 않겠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뭔가 상황들이 있겠지. 안 들어봤지만 너무 슬프잖아. 그치? 그래서 함부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함부로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거나 진짜 노력하거나 투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만 사실은 하셔야 돼. 예. 그리고 내가 뭔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좀 안 돼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나는 휴가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 세상에 무슨 휴가냐. 일이 휴가지. 쉰다는 자체가 네가 네 삶에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건 네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직업을 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절이 천국이다. 절이 얼마나 남들은 휴가 갈 때 휴가지에서 살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스님들 그 휴가 간다고 자꾸 네가 있는 데가 휴가지야. 네가 지금 휴가지에서 해운대에서 네가 지금 비치 파라솔 밑에서 생수 팔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디 휴가를 따로 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출가랑도 관련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당신은 왜 출가했느냐라고 우리 동대 그 석사 대학원에서 할 때 그 조용길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때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특집으로 수업하기 싫으니까 다 일일이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있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제가 취미로 출가했습니다. 그 얘기로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고 근데 취미가 직업이 됐을 때 가장 견고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취미가 직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 강도가 세도 견뎌내는 힘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게임 봐봐. 여러분들은 게임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애들 중에 그 게임 하는 애들 있잖아. 날 새서 하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밥 먹고 해라. 이러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뭐 갖다 주잖아. 이거라도 먹어. 그러면 진짜 고독한 수행자가 따로 없어. 그게 그대로 있어. 손도 안 댔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식어가. 와. 근데 그거를 밥도 굶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러면서 잠도 안 자고 이러면 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거 이제 콘센트 뽑으면 싸움 난다. 난리 난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여성분들은 이해를 못 해. 한참 하고 있으면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취미지. 그거는 알바생한테 돈 주고 너 그렇게 해봐라. 내가 일당으로 10만 원, 20만 원 줄게. 못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잠도 안 자, 얘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양명학에서는 미칠광자, 이 개견자에다가 임금왕자 들어가는 미칠광자를 성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로 친다. 그러니까 일반보다 훨씬 높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 있는 거지. 매니아. 그런 사람들의 그 전투력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머리 이런 거와 관련 없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관계없어. 거기에 이렇게 막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마 보살님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뭐 이명웅 뭐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 그럼 막 그걸 막 꿰고 있다. 집안 재산은 절대 못 외워. 아들 생일을 몰라. 근데 그 이명웅 콘서트 날짜를 쫙 깨고 거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가고 누구랑 가고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어. 취미지.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저 취미 판단의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로는 저 정도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쉰다는 개념이 없어. 왜? 하는 게 쉬는 거야. 게임을 하면서 나를 세면서 하면서 걔한테 야, 좀 쉬었다 해. 그게 걔한테 쉬는 거라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뭐 이런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야.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동쪽문 출가랑 관련해서 동아시아는 남문, 동아시아는 남쪽. 이 동쪽문, 인도는 왜 동양 숭배냐? 더워서가 첫째고요. 그다음에 쟤네 태양 숭배가 있어요. 태양 숭배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데는 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해가 지는 데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부터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인도가 자생적으로 저걸 했는지 이집트 문화를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집트께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향도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다. 향 피우고 이거 이집트 문화다. 그게 인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넘어온 거지. 그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덩쿨무늬 뭐 이런 거 다 그런 쪽과 관련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보상화문, 뭐 인동문, 당초문 뭐 이렇게 해서 덩쿨무늬 쫙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이집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해 문화가. 굉장히 대단해. 물론 뭐 주변에 로마가 있어서 단종됐죠. 단종됐죠. 그래서 인도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몰라. 저는 이집트에 대해서 제가 딱 이집트를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집트가 저 4대 문명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연대가 높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몰라. 근데 요즘은 이제 터키에서 göbekli tepe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운 유적이거든. 12,000년 전 유적이죠.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조금 당황스럽지. 저게 어떻게 저런 걸 그 시절에 만들지? 그 시리즈로 있어요. 시리즈로 있어. 그래서 야, 저걸 도대체 터키 쪽이 먼저인가? 터키 뭐 튀르키예 이러는데 그냥 고착화된 거는 그냥 써도 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지. 그래서 이집트께 아무튼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어떻게 동쪽과 서쪽에 대한 숭배가 있었는지 네가 아느냐? 나일강이 세로로 흐르는 강이거든. 나일강. 세로로 흐르는 강 중에서 나일강의 동쪽에 사람이 살고 서쪽에 무덤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라밋은 서쪽에 있습니다. 산자의 땅과 양기지, 양. 그러니까는 해가 뜨는 쪽이 양, 해가 지는 쪽이 그래서 이쪽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는 남북으로 쪼갭니다. 서울 위에, 한강 위에 양, 한양, 서울 밑에 한음 이렇게 끊어요. 동아시아는 남북으로 끊어. 왜? 기준이 남북 축선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향을 보고 밑에 사람은 북향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북으로 끊는 기준으로 음향을 정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양 사대문안이 전부 한강 이북에 있고 이 북쪽에 있고 맞잖아. 사대문이. 남산이 서울의 중앙이 아니에요. 서울의 남쪽이니까 남산인 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이 뚱뚱해져 가지고 남산이 중앙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건 지금 서울. 그리고 저는 서울이 살찌는 걸 어렸을 때 목격했어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자고 나면 서울이 늘어나.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한양은 한강 위에는 사람이 사는데 한음은 묘지 쓰는 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동아시아는 남북으로 갈랐고 동아시아는 남양 중심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랐고 여기는 양, 위는 양, 아래는 여기는 묘지, 여기는 사람 사는데.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은 사람이 사는데 삼, 양, 서는 그래서 피라미드 다 이쪽에 있습니다.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걸 똑같이 설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거나 안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거는 동쪽.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거 진짜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런 거 자세히 안 봐.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동이면 어떻고 나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이게 문화사적인 걸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자세히 봐. 왜? 이게 영향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거든. 되게 재밌어요. 이게 조금만 자세히 알면 이렇게 쫙 흐름들이 연결되는 게 있거든. 퍼즐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다가 하나를 이렇게 다 맞췄을 때 그 쾌감. 그 여러분들은 모를걸? 그게 명탐정 홍즈 뭐 이런 거, 명탐정 코난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단서들이 다 파편화된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아하 유레카 이러면서 딱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존재하는지 몰라. 그 단서들을 쫙 연결하면서. 그리고 거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안목이. 저는 사실 제가 출가해서 우리 보살님들 덕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성지답사도 많이 다니고 해서 안목이 무지하게 넓어진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몰라 진짜 뭐 경제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 말고는 저처럼 많이 다니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한 얘기 있잖아. 그러다 세무조사 받을 거다. 외국을 나가도 너무 나간다. 너 그러다 세무조사 대상 된다. 그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뭐 리스트에 걸리는 비율이 있는가 봐. 아니 뭐 그렇지 않을까? 그게 뭐 그냥 잡는 거지. 그래서 몰라 뭐 잡으면 잡든가 뭐 우리는 별건 없어. 얼마나 고마워. 가고 싶은 데를 얼마든지 짜서 갈 수 있고, 그리고 가면 대장지 타고, 잘난 척 하면서 대우받아. 야, 이 이상 좋은 게 있냐? 와, 난 내가 생각해도, 이거, 갔다가 제가 전에 그거 있었어요. 여산 독림사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산에. 시인 묵계의 고향. 그래서 갔어. 갔더니, 언제나 그렇게 약을 파는 지역이 있습니다. 1년 중에 뭐 100일만 날이 깨끗해요. 뭐 백두산 천지 갈 때도 언제나 가이드들이 그렇게 약 파는 데가 있어. 그거는 모포락률 무지 높음. 난 책임지지 않겠음. 이 얘기야. 바꿔 말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산에서는 뭐 해가 뜨면 개가 짖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해를 하도 못 봐가지고 해 나오면 저거 뭐지? 이러면서 개가 짖는데 저거 뭐야 이런 그냥 이야기예요. 있긴 있는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안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천길벼랑에서도 무섭지가 않아. 안개가 꽉 차가지고 여기가 벼랑 맞아요? 여기가 벼랑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도 못 봤죠. 아니 인문적인 건 보는데 뭐 독림사라든지 뭐 서림사라든지 그런 절에는 다 갈 수 있어. 여산에 그 호계 삼소 그 호계에도 가고 뭐 다 가. 하지만 경치는 없죠. 황산 안개 낀 거랑 똑같아. 아무것도. 여기에 벼랑입니다. 예. 여기가 경치가 좋습니다. 예. 이렇게 피부는 좋아지겠더라고. 미스트 전체가 미스트를 뿌려놨어. 이게. 미스트를 얼마나 뿌렸는지. 뭐 대단해. 못 봤죠. 그럼 끝냈느냐? 그 다음에 또 추진하죠. 그럼 사람이 갑니까? 갔던 사람은 안 가겠죠. 딴 사람 데려가면 되죠. 딴 사람 데려가면 되죠. 뭐가 걱정이야. 사람을 바꾸면 되지. 코스를 바꿀 필요는 없죠. 왜? 내가 궁금하니까. 나 못 봤고 나 궁금하니까. 야, 그게 내가 출가인이 아니고 내 돈 내고 가면 그게 쉽겠어? 쉽겠어? 근데 계속 도전하면 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쨍쨍하게 또 했죠. 이런 게 여산이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 한 가지. 못 봤을 때가 낫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 높아진 거야. 눈이 너무 높아진 거야. 자연을 좋은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 당시 그들이 봤었던 여산하고 당나라나 송나라 때 사람들이 봤었던 여산하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여산이 뜨는데 지금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뭐 알프스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녀본 입장에서 안개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돌아가니까 뭐가 있을 거야.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연예인과 결혼하는 거랑 비슷할 거야. 딱 그런 느낌일 거야. 저렇게 하면 내가 그 배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랑 사는 느낌일 거야. 한 3일 그럴걸요? 그 다음부터는 싸우겠지. 그 다음부터는 그 배우는 아니구나. 확실히 영화는 영화구나.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보살님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큼 많이 그리고 이게 다녀보면 거기서 오는 이 힘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현장을 확인했잖아. 그 당시의 현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겠다. 라는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볼 때 또 이게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된다고 책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잘된 책은 10대 보는 거하고 20대 보는 거하고 30대 보는 거 다르다. 그게 달라. 내가 커지면서 책도 커져. 그지 같은 책은 똑같아. 똑같아. 명화나 이런 것도 그래요. 사실은. 영화도 그렇고 내가 커지면 관점이 달라져. 어떤 거는 너무 대단했는데 지금 보면 저 때는 어때 오글오글 했다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동문 얘기하다가 끝나겠네. 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사실은 저런 차이들이 있다. 우리 또 그림 봐야지. 그래서 이 동문으로 출가. 왜 부처님은 동쪽으로 출가했고 동쪽에서 깨달음을 얻었을까와 관련해서 그건 인도의 태양 숭배랑 관련된 동양 숭배. 우리는 광명, 밝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남양.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예전에 붓다로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저 서영 얘기할 때, 사찰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면 인도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나 있으면 중국 영향을 받은 거다. 톱질 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 경계선은 어떤 때는 같은 유적인데 층을 달리해서 어떤 때는 동쪽 문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남쪽 문이 나와요. 이해가 되셔? 그거는 중국이 이제 입장이 세졌느냐, 중국 쪽이 세졌느냐, 인도 쪽이 세냐와 관련돼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역 지역은 그렇게 갈리는 영향들을 그런 것들로 동양이냐 남양이냐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쪽, 그리고 동쪽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계명성을 보고 새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다니까 동양인 게 분명해. 그건 동양인 게 분명해. 그리고 그건 의도성이 있었을 거예요. 의도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가와 관련해서는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좋기를 원하면 기왕 출가하고 불안할 때 동쪽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출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설산수도상, 설산이라서 뒤에 이제 눈 덮인 산이 보이는 거죠. 눈 덮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막상 가보면 부처님이 수행하신 데가 우르벨라촌 이 마가다 쪽 영역이거든요. 설산을 보려면 거의 뭐 소모즈나 600만 불의 사나이급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히말라야랑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봐요? 히말라야를 설산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계속 덮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년설이잖아요. 티베트 쪽 가면 만년설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네팔 쪽 가면. 그래서 이게 또 동쪽 숭배 말고 수행과 관련되고 이런 데에 북쪽 숭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도에.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수행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전에 요즘 별로 없는데 약장수들 중에서 뭐 계룡산에서 몇 년, 뭐 지리산에서 몇 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룡산이거든. 인도의 계룡산에 해당하는 게 설산입니다.
그래서 요가의 시작이 저 설산 히말라야의 카일라스 산에서 시바신이 호랑이를 깔고 앉아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느냐? 신묘장구 다란이에 나옵니다. 신묘장구 다란이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 호랑이 가죽을 깔고 있는 분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쉬바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로 약간 이렇게 택 바꾸기 뭔지 아시죠?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 그래서 요가의 시작, 수행의 시작은 히말라야다. 그리고, 불교도 그런 영향들을 받는 거예요. 뭔가, 히말라야 하면, 히말라야가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장가게 같은 것들이 대단해. 보고 있으면 아기자기하고 막 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그 아바타의 어떤 모델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다 한 번씩. 근데 아기자기한 거, 뭐 황산, 뭐 화산 이런 거 말고, 화산은 좀 더 거창하지. 그런데 제가 저는 히말라야 가서는 사실 그걸 잘 못 느꼈는데 티벳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검은 돌로 된 검은 돌하고 흙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덩어리가 큰데 거기서 오는 그 위압감이 있어요. 그게 뭐에서도 느껴지냐면 불상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석굴암 불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큰 불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숭고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낙산대불 이런 데 가면 한 50m 되거든요, 불상이. 50m 80m쯤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막 산 하나를 다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석굴암 불상처럼 정교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 대충 약간 날로 먹은 느낌. 그 낙산대불 가면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불상에 선글라스 씌워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 착시 현상, 사진 찍기 뭐 이런 거. 대단해. 대단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장식도 없어. 무지하게 커.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아기자기하면 이거 어떻게 했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압도 이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설산 수도상. 그래서 설산에서 수도하셨다라고 하지만 설산은 안 보인다더라. 그냥 더운 데다. 설산이었으면 좋겠는 곳에서의 수도상.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수도하는 모습이 또 잘 안 나와요. 말은 또 막 수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림 전체에 막 수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삭발하는 거. 이게 이제 출가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네모다시가 찬빛으로 이렇게 빚는 거 아니고요. 삭도입니다. 삭도. 옛날에는 저렇게 두꺼운 걸로, 그러니까 약간 중식도 같은 걸로 해서 밑에를 갈고 그 힘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 출가하는 동아시아는 요 출가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없는데 저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 저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어디냐면 법주사 팔상전의 그 목탑 안쪽이에요. 여기 지금 찬빛으로 빚는 거 아니고요. 삭발입니다. 요 그림을 딱 보고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삭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저렇게 큰 삭도로 밀었던 거예요. 저런 칼이 잘 안 남아있는 게 좀 안타깝죠. 저건 현찰이라고 생각하고 녹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발. 모르는 사람은 저것 몰라. 저게 그건지. 절대 몰라. 여기 이제 태고보호 스님인데 요런 삭도도 있습니다. 갈고리 같은 삭도, 저걸 개도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삭발을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수계 같은 거 할 때 상징적으로 이제 머리를 미는 거 같은 약간 상징성을 줄 때 쓰는 그렇게. 그래서 차익이 나중에 돌아가고 출가해서 좀 삭발해서 깎았잖아. 밀었잖아. 이거 밀었잖아. 그래서 깎고 너 빠이빠이 이제 가 이러니까 그러면 장신구랑 이런 거 갖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사환이라고 차익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차익이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늘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차익 도대체 왜 문제하냐? 문제하냐? 그리고 저 말 이제 말 퇴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잘못 그린 게 100만 대 적토마를 또 적토마가 생각해봐. 빨간색 토, 흙, 황토. 그래서 빨간 말이라는 뜻이에요. 명칭이 아니고 해피메리종처럼 이름이 아니고 그냥 백구, 황구, 뭐 누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토마를 또 그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 말에 대한 얘기나 그 다음에 저 차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